광해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이 있었어요.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선조가 얘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저 광해군은 아니에요 라고 손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북인 중에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북인 중에 그 북인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많이 배출한 집안이에요. 그 중에서 좀 광해군을 지지하지 않고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광해군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흔히 소북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자를 써서 소북이라고 해요. 그리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북이라고 합니다. 이 광해군이 소북을 처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열받았겠죠. 1592년부터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나는 고군분투했고, 그리고 1608년에 광해군이 왕에 오르기까지 무려 10년의 세월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나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고 나라를 되살렸어. 그런데 나의 공적을 무시하고 저 핏덩이 같은 내 동생을, 또 이복 동생을 왕을 시키려고 했던 세력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으로 정권을 구축해요. 초기에는 광해군이 정권을 잡았던 초기에는 광해군의 힘이 셌어요. 정통성도 있죠. 물론 피는 조금 다르지만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첫 번째 개혁 조치로 내건 게 뭐냐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동법이라는 게 요즘 말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경제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시대 때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또는 이제 관에 바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해삼, 전복이 정하다. 그러면 그 해삼, 전복을 진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년 기간이 조선이 유지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동네에는 해삼이 잘 안 납니다. 전복도 잘 안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여전히 해삼, 전복을 바치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삼, 전복이 나는 데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와서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공납의 폐단이라는 현상이 만연해집니다. 사람들 등골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광해군이 하지 마라. 공물을 바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공납 자체를 없앤 게 아니라 그 공납을 백성들이 쌀을 납부하면 그 쌀을 가지고 대신 전복, 해삼이 나는 집 가서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복, 해삼이 우리 동네 안 나요. 그리고 어디 동네에는 또 뭐 잘 달리는 말이 안 나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현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노력을 해야 됐고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이 공물을 전부 다 쌀로 이름화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현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공납과 공물을 바치는 기준이 그냥 마을 단위예요.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전복 10마리, 전복 10마리. 그러니까 큰 마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 사는 동네, 땅이 많은 동네. 근데 땅이 많으나 땅이 적으나 똑같은 세금을 낸다고 치면 이 불평등 또는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오겠죠. 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조선을 좌지우지해왔던 조선의 권력자들, 그때 딱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예요. 지주가 양반이고 지주가 관료예요. 그 사람들을 견제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개혁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는 조치였던 거죠. 200년 동안 그 쌓여온 그 문제를 광해군이 처음으로 칼을 빼들어서 대동법이라는 형태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명한 또 이야기인데, 당시 조선이 1600년대 초인데 이 1600년대 초라는 이 시대는 중국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만주와 중국 본토에 어떤 꿈틀꿈틀한 기운이 막 올라오던 시절이에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될랑 말락하는 시기입니다. 청나라는 엄청나게 그 무서운 기세로 일어서고 있고, 명나라는 이제 찌그러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처해 있던 당시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 광해군이 취했던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책, 이 뭐였겠습니까? 중립정책이죠. 우리는 명예 편도 들지 않고 청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우리는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균형 외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조선 명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조선을 새로운 나라로 망하지 않고 만들어준 은인, 그게 명나라가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 노, 의병 노, 유성령 노. 유일하게 명나라. 뭐냐면 의병, 이순신, 광해군, 유성령,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아주 쉬운 건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도망 안 갔어. 나 싸웠어. 그것도 멋있게 싸웠어. 선조 이들과 정반대. 나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선조의 뭐라고 할까요? 뭐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가슴 깊이, 머릿속 깊이 그 담겨있던 사대주의의 발로라고 할까요? 나머지 도망가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을 쳐내기 위해서 명나라를 엄청 띄워주는 겁니다. 제소지연이라고 하죠. 새로 만들게 만든 은혜. 그 제소지연을 명나라가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 균형 외교 전환을 시켜버린 것이죠. 이 전환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 이념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조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자기 명분, 자기 기반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해가 이 선조까지의 조선, 광해 이후의 조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해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고, 요즘 그 언젠가부터 광해, 정조 이런 그 인물들에 대해서 영화, 드라마 많이 나오죠. 책도 많이 나오고. 그게 결국은 저 개혁이라는 저 단어가 맺어준 어떤 공통점 때문에 나온 것일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을 개혁이 시작된 임금으로 저는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광해군이
이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북과 소북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당이라고 해야 되나? 결별이라고 해야 되나? 당시 북인은 서인에 비해서 세력이 약했어요. 열심히 싸운 결과 그냥 정권을 잡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옛날 선조 때까지의 조선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반격을 가합니다. 그 반격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영창대군을 죽였다, 인목대기를 해위를 시켰다, 패모론이죠. 그래서 유교윤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광해군이 청나라와 가깝게, 청나라에 가깝게 명나라와는 멀게, 우리가 보면 균형의 외교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졌나 봐요. 그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지금의 사회와 그때의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동생 동생을 죽인 임금이 많죠. 수두룩했습니다. 심지어 조카도 죽이고, 세조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와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광해군의 저 개혁을 막기 위해서, 다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공격하고자 하는 빌미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623년 이 서인이 주축이 된 반정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로 따지면 사실 쿠데타국이죠. 이 쿠데타국이 들리는 말로는 전해지는 말로는 세금정에서 칼을 씻고 오늘 우리가 기필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저기 구기동 쪽에 있는. 그날 밤 이제 군사를 이끌고 대구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분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명분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별로 인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광해군에게 반정의 소식이 미리 전해져요. 먼저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광해군은 쫓겨났거든요. 왜 미리 알았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김계시라는 사람이 나오죠. 김계시가 광해군이 이제 총애하는 군인이죠. 후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광해군이 굉장히 총애를 했죠. 이 김계시를 반정군들이, 쿠데타군이 매수를 해서 어떤 소식이 광해군 귀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조건 잡아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훈련대장 매수하고, 그리고 대궐이라는 것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문이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그 문을 열어줄 궁궐 내에 하급 군사까지 매수를 합니다. 말 타고 병사를 이끌고 인조와, 당시의 이름은 능량군이죠. 광해군의 조카인데, 그리고 이귀 같은 사람들이, 김자성, 최명길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때에 맞춰서 문이 열리죠. 당시 광해군은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아니라는데 하고 맥놓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쫓겨나는 거였지만 폐위된 거죠. 광해군이 된 왕은 종이나 조자를 쓰죠. 종과 조의 차이는 혹시 아십니까? 종은 그냥 순탄하게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한 사람을 종이라고 보통 쓰고요. 조는 태조가 제일 처음이죠. 보통 나라를 만든 사람은 태조라고 하고, 중간에 조자가 들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나라를 만든 것만큼 큰 업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 같은 큰 업적을 세운 임금에게 조를 써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조를 쓰는 왕 아세요? 제일 처음이 뭐죠? 세조입니다. 세조.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죠. 단종주기. 두 번째 선조입니다. 좀 무섭죠. 그러니까 직급의 인플레가 막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인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인조가 세 번째 조자를 쓰는. 그 뒤에는 뭐 영조도 있고 정조도 있고 순조도 있고 몇 사람이 더 있지만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이름을 붙여준 이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8년 뒤, 18년 정도 뒤에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영감탱이 소리 들어가면서 비굴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저렇게 한적한 어두운 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조의 무덤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정의 명분, 쿠데타의 명분이라는 게 제주주의를 갖자. 우리는 청나라하고는 상대 못한다. 이걸 내걸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변동이나 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청나라 그래 와봐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조선은 정말 약한 나라였습니다. 무력이 최소한 무력에 관한 경제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건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별로 그렇게 국방에 대비가 안 되어 있던 나라예요. 뭐 임진왜란에서도 뭐 명나라 군사 끌어들여서 겨우겨우 정규군 아닌 의병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할 정도였으니까 정규군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저런 무서운 군사들하고 한번 뜨겠다라고 한 거예요. 저 사람 유승룡이죠. 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무섭게 쳐들어옵니다. 기병이 중심이고 만주족이죠. 여진족, 만주족. 만주에서 출발하면 한양까지 거의 보름 만에 그냥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주파하던 사람들이에요. 무섭게 달려드니까 인조가 도망을 갑니다. 강화도로. 근데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뭐 도망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정묘호란이라는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죠. 1627년인데 그래서 청나라와 형제의 맹약을 맺고 정묘호란이 끝나게 됩니다. 뭐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엄청 많았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그 만일 돌아가는 정세를 제대로 알고 대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청나라에 바치는 뭐 세패라고 하는데요. 뭐 진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을 줄이거나 또는 명하고 니들끼리 싸울 때 우리가 최소한 중립을 지킬 때니까 니들한테 보내는 물건 좀 깎아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외교니까. 외교는 입으로 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입으로 말로 하는 제스처로 하는 거란 말이죠. 충분히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끝까지 계획해요. 그래서 결국은 1635년 8년 뒤에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뭐냐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키워놨던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배후에 존재하는 조선을 그냥 눌러버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평가는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말로 충분히 때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로 때우는 게 청나라가 명나라를 먹고 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자 좀 뻐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조는 그러지 않았죠. 남한산성에 있는 수호장대
짱박해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하다가 뭐 김은혜 카리 노래에 아마 그 과정이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한국을 해버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때도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말 타고 내려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강화도를 못 갔습니다. 강화도는 서울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차단이 돼버리니까 별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야만 했던 전쟁을 나서서 부추기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하게 됐죠. 사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고 쪽팔리는 역사인데, 인조가 이 청태종이 이제 항복식 할 때 왔어요. 지금 송파구에 어떤 지점에 와서 항복식을 하는데, 인조가 3대 구고두례라는, 이 책에 아마 나올 겁니다. 3대 구고두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세 번째라고, 땅바닥에 절한 상태에서 머리를 9번 찢는, 철저하게 니한테 황복하겠다라는 의식입니다. 좀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지고 인조는 여전히 뭐 그냥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오랜 기간 동안 조선은 유지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조선이 황골 탈퇴를 한다거나 문제점을 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개혁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명예에 대한 뭐 이 숭배의식이라고 할까? 더 강화가 돼요. 그리고 이때는 명나라도 사라진 채 청나라 그냥 중국을 다 먹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진 명나라의 신종, 그러니까 인디들한테 그 군사를 보냈던 때에 명나라 왕이 신종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명나라가 망했을 때 마지막 왕이 의종인데, 신종과 의종을 그 모시기 위해서 만든 게 저 만동면허를 때입니다. 뭐냐면 이 서인이, 정권을 잡은 서인이, 인조를 내세워서 정권을 잡은 서인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결국은 사상 통제였어요. 사상 통제. 사상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옴뚝달뚝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상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단끼리 막 싸웠잖아요. 당쟁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나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의견이 부딪히는 공론의 장이기도 해요. 서인, 뭐 동인, 뭐 다시 뭐 이 남인, 북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도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어집니다. 성리학 우선, 숙명 우선, 모든 것이 거기로 갑니다. 사상의 독점에서 벌어집니다. 사상의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의 독점이고, 권력의 독점은 경제의 독점이에요. 조선이 이 흐름으로 가는 그 흐름 가운데 드디어 정조가 나온 거죠. 1600년대 초중반부터 정조가 그 왕위에 오르는 1700년대 후반까지는 대략 한 100년 정도의 그 차이가 있었다. 그 사이에 왕들은 여러 명 있었지만, 그리고 그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이 장악한 조선을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개혁을 원했던 세력이. 그런데 그때 정조가 나타납니다. 이 정조의 아버지는 누군지는 아시죠? 사도세자. 이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 정조가 노론에 의해서 엄청난 세자 시절, 그 세손이죠. 세손 시절부터 엄청난 살해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버텼죠. 영조가 보호해준 측면도 있습니다. 영조가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조가 노론을 살살살 구슬리고 때로는 노론의
그 지원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면서 정조가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만약 정조가 일찍 죽었으면 사실 정조가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조가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된 첫날 어전에서 회의를 하죠. 신하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취임식을 해요. 취임식은 경복궁 앞마당에서 하죠.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앞마당에서 하는데, 그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난 뒤 신하들 따로 모아서 어전회의를 딱 합니다. 거기에서 정조가 처음 내뱉은 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사도세자라는 사람은 뭐냐면 노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영조의 맏아들인데 왕위를 잊지 못하고 뒤주에 갇혀 죽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노론에 저항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지만 어쨌든 그 단순화시켜 놓고 보면 사도세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막 취임한 왕이 신하들 다 모아놓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으니 거기 서 있는 신하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등골이 아마 오싹했을 겁니다. 와, 큰일 났다. 그래서 동그라미 침대가 그 존현각이라는, 여기가 이제 경희궁이에요. 지금 경희궁은 뭐 저 모습이 없죠. 뭐 건물 몇 개만 가락 남아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뒤쪽에 있는데, 저 존현각이라는 곳이 정조의 처소였는데, 취임한 얼마 뒤에 저 존현각에 밤늦도록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 작게 들리다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게 하고 찾아다니는 동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지붕을 뒤져보니 지붕을 파헤치는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 조명각 지붕 위로 칼제비들이 뛰어 들어오려고 했던 흔적입니다. 한참 뒤에 범인을 잡아냅니다. 그 범인이 사도세자를 죽인 홍씨가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져요. 그 자객도 홍씨였습니다. 이 홍씨가 사도세자의 부인 백영국 홍씨라고 하죠. 그 홍씨 집안이에요. 사도세자를 죽인 그 주범들이. 백영국 홍씨도 결국은 뭐냐면 노론 집안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조의 목숨이라는 것은 이미 왕의 목숨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자시절과는 전혀 다르죠. 왕을 시해하려고 했으니까 그 죄를 벗어나기 힘들죠. 정조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죽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숙청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조가 이 그림을 올리려고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은 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시죠? 그 영민이라는 영화, 이 왼쪽은 정조, 현빈, 이 오른쪽은 정조를 죽이려고 뛰어든 자객. 누군지 아십니까? 조성석입니다. 거미의 연인. 그런데 이 멋진 장면은 사실 현실에서는 없었어요. 영화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장면인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장면을 왜 집어넣느냐 그러면 정조와 정조의 반대 세력이 이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칼을 서로 겨누고 있었을 것이다. 그게 그냥 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미지, 대표하는 이미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빈과 조성석을 제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종의 정적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난 뒤에 정조가 본격적으로 개혁 작업에 들어갑니다.